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손님 박동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뭐. 음. 어우, 왜? 아니 그냥 살짝 피곤하네. 그러세요. 아침에 이 제주 올레 7-1 코스 고근산을 오르고 아이, 염장. 그리고 또 내려와서는 또 이렇게 외돌개까지 좀 걷고 막 그랬더니 아우 힘들어.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에 계신다는 제주도입니다. 말씀이네요. 네. 아이고, 네. 어쩐 일이십니까? 네. 이번 주는 화수목금 제주 여행하는 주간. 그래서 일 때문에 가신 건 아니고요. 일은 아니고요. 이번 네. 주는 그냥 순수하게 올레길 좀 걷고 싶어서 여행 즐기려고 와서 잘 쉬고 있습니다. 근데 여행보다도 와서는 6월 이제 뭐 이 정도 되니까 오후 한 2시 이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아침에 선선할 때 걷고 점심 먹고는 어제 오늘 계속 영화 한 편씩 봤어. 저도 사실 제주를 여름에 가본 거는 딱 한 번뿐이거든요. 출장으로 한번 가봤었는데, 와, 여름에는 정말로 이 아래쪽에, 고도가 낮은 쪽에는 한증막 같던데요. 겁나도 없죠. 네, 아니, 그래서 예전에 효린의 민박에 나온 그런 효린의 집 같은데 이런 데는 중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산간은 그나마 조금 서늘하니까. 예. 아이고. 여기는 하여튼 엄청 더워가지고 어제는 그 외돌개 그 올레길 7코스가 있는 외돌개에 황우지 선녀탕이라고 있어요. 약간 물놀이 할 수 있는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다인데 바닷가 이렇게 그 바위 틈 사이에 물이 좀 고여 있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내려올 때 저기 스노클링 장비를 가지고 왔어요. 이야. 아예 스노클링 기어하고 구명조끼하고 다 가지고 왔거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스노클링 한다고 어제 갔는데 흔히 왜 저기 스노클링 포인트 좋은 데 가면은 물반 고기반이잖아요. 네. 여기는 물반 사람 반. 아니 무슨 동네 목욕탕도 아니고 바닷가 저건데도 하여튼 한국인도 많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는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들이 제주도에 와서 어떤 좀 약간 특정한 포인트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놀고 그래서 외국인들 거기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하여튼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 이렇게 막 걷고 막 하는 게. 하여튼 그랬어. 그래도 그 스노클링이 그 장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바다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으로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내가 들고 다니면 되니까 배낭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끼는 물론 뭐 따로 내가 들고 다니는데 근데 원래 나는 생각은 거기 선녀탕은 약간 이제 그 바위로 이렇게 해서 안에 물이 고여 있어요. 네. 거기서 조금 하고 해안으로 나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어제는 파도가 되게 세가지고 그 안에 있는데도 막 엄청나게 이렇게 막 출렁거릴 때마다 막 휙휙 몸이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바다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한번 이렇게 이한류 같은데 한번 휩쓸리면은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싶어서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에만 빠글빠글 모여 있는지 알겠더라고. 파도가 좀 심하게 쳐서. 스노클링이라는 거는 잔잔한 바다에서 보통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 고기 구경하고. 근데 여기는 고기는 없어. 그리고 확실히 제주도는 화산섬이라서 작년에 산토리니 갔을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화산섬은 이렇게 내려갔을 때 밑에 이렇게 막 뭐 고기가 예쁘다거나 그런 건 별로 없다고. 근데 여기도 어제는 내가 고기를 전혀 못 봤어요. 이거 스노클링 기어하고 물속을 계속 돌아다녔는데도 물고기는 없고 그러니까 파도가 심해서 그런지 확실히 스노클링은 역시 동남아가 맞는 것 같은데 뭐 황우지 해안이 안 맞을 수 있고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은 아마 협재 해수욕장 그쪽이 원래 좀 유명한 스노클링 스팟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트라이를 해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스노클링도 배워야 되나요? 스노클링은 크게 배울 필요는 없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야 되나요? 그렇죠. 대신에 기본 수영은 평영은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평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 난 사실 그렇게 사람 많은 데서 어떤 분이 자유형 하듯이 발차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발차기 하면은 그 사람 많은 데서는 다른 사람 맞지, 발을 위아래로 하면 안 되고, 평형은 기본적으로 개구리 헤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발을 이렇게 개구리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쳤다가 이렇게 모았다가 펼치면서 나가기 때문에, 해외 리조트 같은 데 가서 수영장에서 놀 때는 평형이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평형은 기본적으로 고개가 나와 있어요. 고개를 이렇게 빼꼼 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사람들을 보거든. 근데 자유형은 고개를 왜 담그고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음파 하면서 가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수영을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수영장에서 한 몇 달 정도 좀 레슨을 받아서 평형 정도는 하고 오면은 좋죠. 스노클링 할 때. 우리 또 은퇴자 김 작가. 네. 은퇴자 김 작가의 그 연중 스케줄을 보면 그 절반, 그러니까 이게 징검다리식으로 집중해서 일하고 그렇죠. 징검다리식으로 그렇죠. 여행을 가는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제주도는 정기적으로 계속 가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이제 짝수달 해외여행인데 이번 달에 원래 해외여행을 6월이니까 짝수달이니까 가려고 그랬는데 강의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해외 나갈 일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3박 4일이라도 제주도만 와도 제주도 해외여행이니까 물 건너 나가니까 네. 바다 이제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멀리 못 갈 때는 가까운 제주도에 이렇게 3박 4일 와서 서귀포에 제가 지금 이번에 여기 와서 묵고 있는 이 숙소가 제가 지금 묵고 있는 숙소가 타마라 제주라는 곳인데 평일에 32,000원 1박에. 이 제주는 보니까 이 하이 시즌과 그 로우 시즌의 물가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32,000원. 그리고 어제 내려올 때 그저였구나. 화요일 날 내려올 때 항공권이 36,000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5월 총가에 그 연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5월 달에. 그때는 엄청나요. 10만 원 넘어가. 편도에 10만 원. 예, 가족들하고 맘 먹고 가려고 비행기표를 딱 해봤는데 80만 원이에요. 왕복 가족.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해외여행이지 거의 그 정도면. 아니 그래서 나는 은퇴자 분들에게 되게 권하는 게 그러니까 짬 날 때마다 이렇게 그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항공권 가격 한번 검색을 해봐요. 그러니까 가고 싶은 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항공권이 쌀 때 가는 거야. 검색해보고 싸면은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비싸면은 그냥 안 가고 좀 서울에서 놀다가. 하여튼 그것도 나름의 방법이죠. 자, 그러면 지금 6월 말 또 이제 예전보다 더 더워진 이 시즌에 제주 여행은 아침에는 서늘할 때 걷고 그렇죠. 낮에는 에어컨 나오는 데 가서 영화를 보고. 그렇지. 어제는 플래시, 오늘은 범죄도시 3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묵고 있는 곳이 그 서귀포 혁신도시라 그래서 네. 그 제주 월드컵 경기장 있는 곳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월드컵 경기장 안에 롯데시네마라고 하는 이제 멀티플렉스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도 서울에 있을 때는 왜 너무 바빠가지고 영화 보러 잘 못 가거든. 네. 근데 이렇게 혼자 제주 와가지고 휴가 보내는데 낮에 되니까 이제 오후 한 2시만 넘어가도 너무 내리 찌니까 이럴 때는 그냥 서늘한 극장에 가서 영화 보고 꿀 같은 휴가야. 우리 김 작가님께서는 또 여행에서도 꼭 한 권을 독파하시잖아요. 틈틈이. 그렇죠. 어떤 책입니까 이번에? 요거 얘기할까? 나는 오늘 우리 그 박동원 부장님이 그 소개할 책이라든지 그 여행에서의 그 재미난 에피소드를 좀 들어볼까 했는데. 제가 요즘 여행 간 데가 있나요? 아니. 왜? 우리 지난주에 예고하셨던 게 여행에서 어떤 겪은 에피소드를 가지고 소재. 네, 맞아. 그 말씀 드리기로 했었지. 여행이 아니고 산행인데. 산행에서 일단 요거를 들어보고 이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 책 얘기부터 먼저 하자고. 네,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와튼 스쿨은 딱 2가지만 묻는다라는 책이에요. 안 어울리는데요. 우리 김 작가님의 평소 이 독서 주제나 이런 거랑 별로 안 어울리는데? 왜? 나는 참 우리나라에서 이 팔리는 책들에 그게 항상 보면은
하버드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와튼스쿨 같은 미국의 명문대가 반드시 들어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교수들이 무조건 명문대 교수라야 팔리나 봐. 근데 이거는 그 와튼스쿨은 이제 이 전 세계에서 MBA 과정, 경영대학원 과정이 가장 먼저 생긴 대학이에요. 펜실베니아 네. 대학. 그래서 와튼스쿨은 사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HBS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되게 유명한 경영대학원이죠. 네. 여기 이제 그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성공학 수업을 하는데 그 강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엮었는데, 그러니까 와튼스쿨에서 묻는 두 가지 질문은 딱 이거래요. 당신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 성공을 이룰 것인가? 입학 시험에서 그렇게 묻는답니까? 입학 시험이 아니라 그냥 이 교수가 하는 그 한 학기 수업 내내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수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책이 나는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계발서고 자기계발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경영대학원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네요. 맞아요. 뭐 능력이 다 검증된 사람들이고. 그렇지. 예, 근데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한테 굉장한 무기를 쥐어주는 그렇죠. 이 학교인데 이 무기를 올바르게 쓸 그 좌표를 정해주는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역시 제대로 보셨어요. 실은 그래서 이분이 수업 초반에 하는 게 뭐냐면 그 학생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잖아요. 네. 각자에게 성공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뭐 어떤 친구는 연봉 뭐 몇십만 불을 받는 게 성공입니다. 뭐 어떤 그거에서 뭐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게 성공입니다. 뭐 각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수업 시간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주는 거예요. 돈이 기준이 되면은 힘들다. 돈이 기준이 되면은 왜냐면 끝이 없으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그 최고 경영자들 중에서 왜 엔론 사태라든지 맞다. 막 그런 식의 어떤 돈을 목표로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무너진다. 자, 그다음에 힘을 원해도 안 된다. 권력을 원하는 사람도 역시나 권력을 쫓다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명예를 바래서도 안 된다. 왜냐? 명예를 쫓다가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꼭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되게 벤처 사업가로 막 잘 나가고 그래서 유명한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게 다 되게 허황되고 사기고 막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이분이 이제 하나하나 수업 시간에 이렇게, 왜냐하면 경영대학원 항상 케이스 스터디니까 네. 이런 사례들을 들려주면서 돈, 명예, 지위, 이 세 가지로는 성공을 정의해서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마지막에 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은 성공은 결국은 둘인데, 돈은 경제적 안정.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경제적 안정 정도에 누릴 수 있는 돈이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직업.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사회에 뭔가 봉사한다, 공헌한다라는 그런 공헌감을 주는 직업을 찾는 게, 이게 이분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성공의 조건이거든요. 근데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건, 나는 20살에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내가 생각했던 성공의 조건은 뭐였는 줄 알아요? 나는 20대 때 왜 도서관에 막 타석상, 최우수상 받고 막 그랬거든. 1년에 200권씩 책 읽으면서 90년도에. 근데 나는 그냥 내가 그때 생각한 성공은 그거예요. 평생 읽고 싶은 책만 도서관에 가서 마음껏 읽어도 난 너무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행복의 조건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는 게 내가 생각한 행복의 조건이었고, 그러면 그 성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마치 물고 물리는 이 자신의 꼬리를 문 뱀이 이 자신의 꼬리를 문 것처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성공에 이룰 수 있다고 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 책만 읽어도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행복을 얻는 방법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길을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표이자 수단인, 되게 나는 독서라는 게, 그래서 어쩌면 되게 나는 20대 때 발견한 어떤 이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독서는 목표이자 수단이구나.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되는 게 잘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박동훈 부장님은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박동훈 근데 난 지금 방금 목표이다 수잖아. 왜 부동산이 떠오르지? 그렇지. 아니, 그 되게 솔직한 답이야. 부동산이지. 다른 자산하고 다르게 이 집은 목표, 이제 재산 증식을 이룰 수 있는 거인 동시에 수단. 지금 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예, 굉장히 특이한 자산이라고들 하더라고요. 목표이자 수단이어서. 아니, 사실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내가 먹거나 뭘 이렇게 내 의식주의 어떤 그건 없잖아. 그렇지만 그렇죠. 좋은 부동산은 내 삶의 이걸 바꾸죠, 환경을. 그것도 말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그렇지.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곤란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옆으로 쳤어요. 아니야. 나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들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욕망이 어디로 흐르는가를 봐야 그래야 그것이 하여튼 알았어. 자, 아까 이게 MBA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이제 국내 MBA를 다녔거든요. 야 역시. 네. 근데 이제 뭐 정규 과정이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소위 이제 그 MBA 스쿨로 인증받은 학교가 많이 없어요. 그냥 MBA라고 스스로들 얘기를 하지만 근데 인증받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역사가 짧고 솔직히 교수들은 그런 그 유명 MBA 그러니까 경영대학원을 나오거나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꽤 있습니다. 교수들은 조달이 돼요. 하지만 그런 정말로 뭐랄까 그 오랜 역사가 만들어온 철학 그 부분이 약한 거예요, 학교가. 그러니까 이 기술은 좀 가르칠 수 있는 기술적인 건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런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강의 같은 거를 준비하려면 사실은 그 철학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건 안 돼 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인상적인 건 있었어요. 뭐냐면 그 MBA 거기 과정에서는 이 평가가 패스 오어 페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점이 뭐 FA 뭐 B, C 이런 거 없이 뭐 그런 식으로 주질 않고 그냥 그러니까 통과나 탈락 그러니까 과락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줄을 쫙 세워서 물론 정말 뛰어나게 잘하는 친구는 뭐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느 선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제 조를 짜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워크를 만드는 거에 핵심이 그 이제 과정이 자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회사도 다 팀워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 간의 경쟁에 초점을 두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러네. 저는 그게 굳이 요 과정에만 있을 필요가 있나? 우리 중고등학교 과정부터 차라리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뭘 잘해야 되는 줄 아세요? 뭘 잘해야 돼? 질문을 잘하는 게 되게 좋은 가치예요. 그래서 그 이제 대부분 많은 수업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평가를 하거든요.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뭐 발표 같은 걸 해도 질문을 날카롭고 그 질문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질문. 그 질문을 한 사람한테 좋은 점수가 가요. 근데 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양 애들은 적극적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손을 쫙 든다. 그치. 근데 여기는 무조건 들어도 안 돼. 그러면 막 들었는데 질문이라고 한 게 그렇지.
그닥 가치가 없는 질문이었어. 감점. 감점. 그러니까 노력상은 없구나. 노력상은 오히려 없고. 감점이. 그러니까 뭐 그냥 노력이 가상해서 그래도 그냥 적어내준다 아니고 아예 감점이야 심지어. 바보 같은 질문을 하면 남의 시간을 깎아먹은 거다 이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실 요 과정에서는 제가 느낀 바로는 뭔가 많은 지식을 갖다가 밀어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태도, 그 다음에 그냥 접근법,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법 그런 거에 대한 훈련, 협력, 그걸 키우는 과정이고 공부하는 습관. 어차피 이 경영의 어떤 산업에서의 지식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 디립다 집어넣어봐야 소용없고. 맞아. 그 접근법 스스로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을 때 그걸 빨리 습득하는 거, 습관 기르는 거. 우리 박동 부장님 거기서 그건 제대로 배워 나오셨네. 저도 그거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습관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뭘 배운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접근법은 되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박동 부장님 만나서 항상 이렇게 많이 배우는 게 그거거든. 항상 뭔가 새로운 어떤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촉을 세우고 공부하려는 자세. 뉴스레터가 됐건 세미나가 됐건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그게 내가 보기에 경영대학원에서 배운 어떤 것도 하나가 있겠네. 예, 지식은 사실 그때 이해 못한 게 많았고요.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나니까 나 진짜 무식하구나 해서 그런 뭐 책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쪽 그거를 오히려 지나고 나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나는 지금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은 내가 아직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뭐냐면 어제는 내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쇠속가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갔어요. 나는 이제 2코스를 걸을 때는 때로는 숙소에서 출발해서 가는 코스도 있지만 때로는 더 멀리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숙소까지 걸어오는 코스도 하거든. 그래서 쇠속가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뭐 한 3-40분 걸려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버스로. 버스 타고 가면서 나는 이제 이럴 때는 뭘 듣냐면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이라고 하는 KBS 라디오에서 만든 있어. 근데 여기에 저자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나는 KBS의 이 지금 이 사람을 듣다 보면은 이 저자들이 나와서 자기 책 소개하는 그 코너가 난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제 들으면서 어제 내가 딱 들었던 분이 어떤 분이냐면 카이스트 교수가 쓴 책인데 교육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불행한 학생들, 억울한 부모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다 불행하고 부모들은 다 억울하다 이거야. 사무친다 제목이. 뭐냐면 학생들은 다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이 욕심하는 만큼은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 경쟁에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학생들은 불행하고 부모들은 나름 엄청난 투자를 한 것 같은데 그 소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을 못하니까 들인 돈에 비해서 결과물이 시원치 않아서 부모들은 억울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코너 이렇게 제목이었어요. 이분이 나는 그 라디오를 이렇게 듣다가 확 와닿았던 게 뭐냐면 질문을 던져요. 뭐냐면 자, 4개의 보기가 주어집니다. 평생 한국 사람이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1번 중학교 2학년, 2번 고등학교 3학년, 3번 대학교 2학년, 4번 박사과정. 자,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해야 하는? 중3, 고3, 중2, 고3, 대2, 박사. 박사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도 되게 우리 박동 부장님은 학구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이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대의인가? 보통의 그렇지. 대의가 정답이에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이 저자가 생각하는 정답은 대의인데 보통의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고3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건 옛날 얘기지. 고3 때 그치. 역시 이걸 아는구나. 고3 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하는데 서울대 의대생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은 중2라고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 걔들도 아직 어리네. 걔들은 왜 중2라고 얘기하느냐? 중2 때 남들 공부 안 할 때 열심히 한 애들이 외고를 가고 과학고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고와 과학고를 가는 애들은 이미 그 승부는 중학교 2학년 때 난다는 거야.
왜냐하면 중3 때 시작하면 이미 늦어. 중2 때, 그러니까 중1은 자유학기제니까 네. 중2 딱 되자마자 요이 땅 하고 바로 시작해서 공부를 미친 듯이 달린 애들이 과고를 가고 외고를 가고 그래서 의대나 법대를 간다는 거죠. 소년등과에서 그냥 평생 벌어먹고 살겠다는 태도는 모르겠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 맞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책의 핵심 거는 뭐냐면 대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평생 가는 공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열심히 해야 될 때가 대학교 2학년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애들이 너무 번아웃이 돼가지고 대학교 와서는 제대로 공부의 어떤 걸 못하는데 사실은 대학교 와서 전공이 됐건 아니면 전공이 안 맞다고 생각하면 다른 공부가 됐건 어떻게든 평생 먹고 사는 어떤 그 기초를 닦는 거는 대학교 2학년 때 하는 공부라는 거죠. 네, 맞아요. 동의합니다. 그치? 네. 나는 이 책, 이걸 이제 교육이 없는 나라 이 책을 이렇게 소개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나는 내 평생 가장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기 중 하나가 대학교 2학년 때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딱 그 시점은 아닌데 그러니까 2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나는 영어 공부를 미치게 하면서 동시에 도서관에 가서 1년에 200권 책을 읽은 딱 그때거든요. 20살 때. 그러니까 이게 내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를 통해서 내가 간 곳은 자원공학과, 석탄채굴학, 석유시공학 배우는. 근데 이거는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대학교 전공은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내가 자발적으로 한 공부 2가지. 독서와 영어 공부가 내 인생을 바꿔놨거든. 그래서 나는 교육이 없는 나라라는 그 교수님이 이렇게 그 얘기를 이렇게 저자의 말씀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자, 근데 아직 이 책까지 읽고 그럴 거지 말고 이 교수님이 한 얘기에서 마지막 그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냐. 그래서 부모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애 성적 보고 아이고야 이 성적이면은 과학고는 못 가겠네.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 보고 이 성적이면 좋은 데는 못 가겠네라고 조급해하지 말고 애가 20살이 넘어서 지가 마음 먹고 공부하기를 기다려라. 나는 이 말씀은 되게 공감. 새기겠습니다. 내가 산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우리 엔딩으로 그러면 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지. 벌써 엔딩이구나. 예, 이게 우리는 30분이 짧긴 짧다. 여행은 아니고요. 서울에 인왕산에 제가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코스가 하나 있어요. 코스 이름도 있습니다. 인왕제색도부터 몽유도원도까지 코스. 인문학적이다. 왠지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수업 시간에, 미술 시간에 잠깐 이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국사 시간에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왜 인왕제색도에서부터?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출발하는 곳은 인왕제색도, 정선의 인왕제색도의 풍경 속에 나오는, 그림에 나오는 그 풍경이 보이는 그 지점. 부근에서 거기가 출발을 저쪽 합니다. 아닌가? 완전히 그 밑에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수성동 계곡 주변입니다. 그렇지, 수성동 계곡. 맞아. 수성동 계곡. 예, 이쪽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인왕산 쪽으로 그 성벽 쪽으로 올라가다가 기차 능선이라는 곳으로 빠집니다. 이 기차 바위 능선 이쪽이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돌에다가 큰 저 능선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위 양옆으로 이 쇠말뚝을 박아놔서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마치 기차놀이 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기차 능선이구나. 그래서 글로 내려가서 부암동 주민센터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사실 많이 다니는 등산로는 아니에요. 근데 그 부암동 주민센터로 가는 길목에 그 무계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 몽유도원도와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왜? 그 몽유도원도 그림은 혹시 누가 그렸는지 아시죠? 이름 까먹었어. 안견이라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예, 근데 안견이라는 화가는 그럼 이걸 어떻게 그렸냐? 꿈속에서 뭐 그렸다는 거 아니야? 세종의 풍경? 세종의 둘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세종의 둘째 아들이 누구시죠? 세조죠. 그치. 첫째 아들은 문종이고. 네. 그렇구나. 그 조카를 조카 단종을 죽인 그렇지. 세조. 하지만 세조가 가장 경계했던 것은 사실은 자기 밑에 동생 안평대군이었어요. 아하. 예, 그래서 그 안평대군이 왜 경계했냐면 안평대군이 주위에 당시에 젊었을 때는 안평대군 주위에 사람이 많았고 세조는 외로운 늑대 같은 존재였고.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그 단종의 아버지 문종인가요? 문종이 죽고 나서 안타깝지. 안평대군이 이제 주목을 받았었지만 결국은 안평대군도 세조가 이제 제거하고 세조가 이제 왕이 되죠. 네, 그래서 피바다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안평대군의 주위에 신하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견의 이 그림도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거를 안견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리게 한 거예요. 오케이. 꿈에서 이런데 봤어. 그리고 그렸는데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렸는데 내가 이 부분은 약간 헷갈리는데 꿈에서 본 풍경을 이렇게 가다가 일왕산 주변을 가다가 똑같은데 꿈에서 본 데를 만난 데가 여기라고. 그러니까 즉 몽유도원도의 풍경과 유사한 풍경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이 무게사 그 안평대군이 여기다가 이제 별장을 지은 거거든요. 무게원. 아하. 예, 근데 그 무게원 자리는 그러니까 안평대군의 그 별장이 있던 자리는 일반인이 민간인이 지금 거기 살고 계시고 그 옆에 이제 서울시에서 조성한 역사문화공간 여기에서 한옥으로 돼 있고요. 그 안에 그 몽유도원도에 그 사본이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예. 그런데 그 몽유도원도를 우리 예전에 미술 시간에 배울 때는 그림 하나로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시면 몽유도원도라는 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의 저 오른쪽 끝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왼쪽 부분은 뭐냐? 댓글입니다. 댓글,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그게 감상을 적은 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 읽는 문화라는 게 21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도 있었나 봐요. 오케이. 재밌다. 그래서 그걸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맨 오른쪽에 그림이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당시에 유명한 학자들 뭐 그런 분들 있죠. 뭐 성산문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렇지. 딱 보면 이름들을 알면 뭐 김종서 이런 분들. 당시에 이제 쟁쟁한 분들 22명인가? 이 댓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얼마나 뭐 그림을 찬양하는 그림을 보고 받은 느낌을 쫙 각자 하나 썼어요. 근데 말인즉슨 네. 안평대군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나 보네. 확실히.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 두 분께서 꿈에서 보신 그 그림, 그 광경이다 하면서 이걸 다 와서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지? 네. 안평대군은 본인의 성격도 굉장히 그렇게 활달했고, 그다음에 시서화에 굉장히 능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세조는 불안을 느낀 거죠. 그렇지. 자, 형님 돌아가셨고, 재능 많은 동생이 있어. 저 어린 조카 왕 됐고, 그런데 보니까 신하들이 줄을 저쪽으로 서네. 그리고 제가 저기 산 저기 그 밑에다가 산의 약간 위쪽에다가 중산간 쪽에다가 별장을 짓고 사람들이 자꾸 거기 모여. 근데 저게 잘 보니까 요새 같아. 그리고 무게원이라고 하던데 그 무자 혹시 무기를 나타내는 무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유배 보내고 나중엔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이 안평대군이 약간 비극적인 서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쓰여진, 즉 이제 집권한 이후에 세조 쪽에서 쓴 역사서에 보면은 비난을 하겠죠. 그래서 실제 공식적인 기록에는 안평대군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내린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몽유도원도조차 일본의 어떤 절로 흘러가서 지금 거기에 있고 우리나라에 사본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미술책에 좀 뭐 멋있는 풍경 정도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제가 여기 그 무교원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해설사가 계셔가지고 이런 설명을 쫙 해주세요. 제가 이걸 듣다가 얼터너티브 히스토리 기법의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얼터너티브 히스토리라는 기법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옛날 역사가 이게 아니라 저렇게 흘러갔다면. 맞아요. 대표적인 소설이 비명을 찾아서라는 복거일 작가의 한국의 최초의 SF 작가였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있지만. 거기 보면은 하나의 사건이 역사의 사건이 하나가 역사와 다르게 빗나가면서 다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뒤는 완전히 스토리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얼터너티브 어떤 뭔가 바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와 다른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변주 중 하나가 내가 어제 영화를 본 플래시예요. 그래요? 영화 플래시는 그냥 잠깐만 새끼 그냥. 네네. 플래시가 뭐냐면 얘가 이제 벼락을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사람이 슈퍼히어로 DC 코믹스의 그 히어로인데 이 플래시가 너무 빛보다 빨리 달리면은 시간을 거슬러 가서 타임 트래블이 가능해지는 거죠. 시간 여행.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지점이 바뀌면은 또 백투더퓨처처럼 뭐가 바뀌는 막 그런 얘기였어. 하여튼 그래서 복거일 작가의 소설에도 보면은 그 이토 히로부미한테 앙중근 의사가 총을 쐈는데 빗나간 거야.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 맞았는데 소설에서는 빗나갔다고 가정을 하고 그 빗나간 총알 하나 때문에 그 뒤에 역사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를 소설로 쓴 겁니다. 상상해서. 재밌네. 재밌죠. 사실 보면 우리들도 보면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 픽션과 논픽션이 섞인 걸 뭐라 그러죠? 그 팩션이라고 요즘 하나요? 팩션. 이게 팩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결정적 사건 하나에 뒤트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제일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매력을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아쉬움이잖아요. 그때 내 주식을 팔았으면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정말 그 안평대군이 역사의 그 결말과 다르게 그때 정말 여기를 요새로 꾸미고 정말로 거기에 무기를 숨겨두고 그럴 목적으로 무교원을 만들어서 실제로 세조에 대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권력을 잡았다면 이라고 사건을 틀어놓고 그 뒤에 역사를 기록하면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겠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도의 사실은 뭐 상상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 작가님, 김 PD 그리고 이렇게 좀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면 박동원 부장님. 네. 너무 재미난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얼마 전에 읽은 이 웹소설이 있어요. 네. 웹소설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실제로 책으로도 나왔고 나는 전자책으로 그래서 읽었는데 근육조선이라는 책 혹시 모르죠? 이름도 참 근육조선. 죽이는 소설이에요. 죽이는 이름이다. 죽이는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21세기 지금 현재 한국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 네. 그래서 그 손님 이렇게 회원님들 그 PT 시키고 막 그 근육 트레이닝 시키는 사람이 있어. 네. 이 사람이 어느 날 잠들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갑자기 바깥에서 누가 주인 마님 나오십시오 막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이렇게 봤더니 갑자기 내가 왜 한옥에서 자고 있지? 나가 보니까 내가 조선시대로 와 있어. 근데 조선시대로 왔는데 내가 누가 돼 있는 줄 알아요? 돌쇠 아니고 마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세조로 이 사람이 환생을 한 거야. 자, 근데 이 사람은 세조로 환생을 해서 이렇게 보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나를 아직은 내가 저기 수양대군 시절이야. 수양대군 시절이고 아버님이 살아계셔. 세종. 그리고 너무너무 그 나한테 인자하고 너무너무 그 형군이신 아버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내 위에 형님 또한 문종 나중에 문종에 될 형님 또한 너무너무 현명하시고 자애로운 형님도 계셔. 실제로 근데 대단히 좋은 분이었대요. 문종. 진짜로. 예. 근데 이 그 수양대군이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수양대군이 왜 나중에 세조가 그 조카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저주를 받냐 하면 왜 막 그 몸에 막 피부병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왜 막 나중에는 막 이렇게 다니면서 피고름이 묻은 막 이런 그걸 갖다가 왜 옷깃을 뭐 이렇게 남기기도 하고 막 전국에 그 좋은 그 온천 찾아다니고 세조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역사대로 가자면은 자기의 그 아버지와 아버지하고 형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는 조카를 죽이고 동생도 죽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걸 내가 막아야겠다. 그러면 역사에 내가 저항하는 거구나. 그렇지. 근데 이걸 내가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생각했더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종이 더 오래 살면 되는 거예요. 세종이 왜 일찍 돌아가셨느냐? 단 거를 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서 당뇨가 있어서 세종이 일찍 죽고 세종이 일찍 죽는 바람에 세종이 나이 들어서 나중에 건강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그 장남이 옆에서 이제 문종이 저걸 많이 한 거예요. 이 국사를 많이 돌본 거야. 맞아요. 그러다가 몸이 허약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문종이 허약해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즉위하자 얼마 안 돼서 또 문종도 일찍 죽거든. 네. 근데 만약 세종이 더 오래 살고 문종이 더 오래 살면은 충분히 그 조카인 단종이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물려받기만 하면은 수양대군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그 형님을 몸짱으로 만드는 거야. 야. 근육조선 죽이는 소설이에요. 죽인다. 그러니까 감탄이 막 절로 나오지. 사실 그 어떤 강자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 부분. 또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문종이라든지 안평대군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그런 입체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스토리들이 많이 묻혀버린 시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여기저기 남아있는 단초들을 이어가지고 스토리를 하나 또 재생해내고 한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무계원. 그래서 무계원. 일단 좋아. 출발은 인왕제색도에서 몽유도원도까지 코스를 한번 가시고 오케이. 무계원을 한번 가보시면 그러시죠. 영감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도. 아니, 그럼 우린 도대체 나음보다 다름은 언제 하는 거야? 아유, 그 나음보다 다름 사실 마케팅 책이거든요. 나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저자이신 홍성태 교수님을 또 안다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하여튼, 알았어. 그거 언제 하겠죠. 언제 하겠지. 매주 우리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는 나음보다 다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몰라. 나 지금 딴 것도 몰라. 있어. 그러니까 딴 거 뭐? 자, 차주 소개해줘. 딴 거 뭐? 스마트 브레비티란 책을 빌려서 읽다가 샀어요. 야, 자, 빌려서 읽다가 산 책 얼마나 좋길래? 그 얘기를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 그러면 이어가도록 합시다. 브레비티. 다음 주까지 다 읽겠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요약을 잘해야겠다. 스마트하게, 브리프하게 잘해야겠다. 그래야 스마트 브레비티를 읽은 게 되잖아. 하여튼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제주도의 푸른밤 푹 즐겁게 떠나요. 자, 하여튼 쉬십시오. 쉬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